열은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도 열인 거 알지? 그거랑 똑같이 같이 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어디를 피시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52페이지부터요. 자, 52페이지에 해당되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열, 에너지, 전환까지 그리고 그 안에 연력학이 어떻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연력학 법칙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커다란 타이틀의 제목은 열인데 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고 과학적으로 쓸 때는 열의 원래 이름이 있어. 자, 열의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를 줄여서 우리는 열이라고 했던 거야. 그동안 열 에너지라고 불렀어야 되는 이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 이렇게 얘기했고 이 열 에너지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쓰고요. 자, 중학교 때는 열 에너지랑 똑같은 말을 다른 용어로 쓰죠. 이걸 열량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배우더라. 그래서 열량, 열 에너지 다 같은 말.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자. 이게 오늘 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칠판에다가 손을 대니까 아 차가 이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칠판을 딱 맞았더니 아 차고 이거 열 표현이야? 지금 내가 열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건 온도야. 되겠어? 열과 온도가 다른 말입니다. 되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온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물체가 얼마나 차가워,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걸 온도라고 합니다. 저건 열이 아니야. 되겠어?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온도에는 몇 가지가 있게? 두 개. 아니야. 세 개야. 되겠어? 우리가 쓰는 열의 표현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열은 뭐니? 아니 온도는 뭐니? 섭씨 온도야. 자, 섭씨 온도는 기호로 스몰 t라고 쓰고 다니는 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섭씨 온도야.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도 있어. 맞아.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는 화씨 온도야. 자, 화씨 온도는 F라고 표현하고 단위도 도F야. 근데 과학에서 쓰는 온도 체계가 있어. 그게 뭐게? 절대 온도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온도 체계를 쓰는데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표현하고 단위가 뭐게? 켈빈 요거 쓰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온도 체계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근데 뭔가를 만들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들어서 쓸 때 도대체 얘네들을 만드는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데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은 분명해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냄비에다가 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물이 막 끓기 시작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그걸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은 그 순간의 온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런가 하면 화씨라는 온도를 만든 사람은 그 순간의 뜨거운 정도를 똑같지만 212도F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야. 숫자 표현이 달라. 거꾸로 온도를 막 낮춰. 낮췄을 때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그걸 우리가 물에 어는 점이라고 하잖아. 그 얼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를 섭씨라는 사람은 0도라는 숫자로, 화씨라는 사람은 32도F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했어도 그걸 표현하는 숫자가 달랐고 그 사이에 온도의 차이가 다르죠. 섭씨 온도는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를 100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하나가 1도씨라고 하는 온도 차이가 된 거야. 그거에 비해서 화씨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를 180등분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섭씨 온도보다는 훨씬 더 간격이 좀 촘촘하겠지. 그때 한 간격을 1도F라고 표현한 거라고.
그거에 비해서 절대 온도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원래 열 에너지, 열을 열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절대 온도는 사실은 어떤 기체가 열받으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속도가 뭐지? 활발해져. 운동 속도가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만든 켈빈이라는 사람은 온도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뭐다?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열 에너지로 표현한 걸 절대 온도라고 해. 그래서 절대 온도가 10켈빈이었다가 20켈빈 됐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2배 커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절대 온도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한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열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거니까 열을 열 에너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절대 온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할 거야.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한 절대 온도로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되는 건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썼던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썼던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방법은 섭씨 온도에다가 기억납니까? 뭐 273도를 더하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러니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섭씨 온도에서 0도라고 했지만 그건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273켈빈이에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100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373켈빈이야. 그렇다면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절대 온도에서의 온도 간격도 보면 얼마니? 100등분이야. 그러니 절대 온도에서 1켈빈 변했다는 게 섭씨 온도에서의 1도 변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 되겠어? 그래서 온도를 표현하는 숫자는 달라도 온도 변화량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같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괜찮지? 머릿속에 이거 넣을 수 있지? 절대 온도로 표현하는 방법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그 중에서 섭씨 온도도 화씨 온도도요. 0도라고 하는 0보다 더 낮은 영하의 온도가 있어요. 영하 30도, 영하 됐어 50도 F 됐어 이런 식으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0보다 더 작은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는 온도가 가장 낮을 때가 얼마? 0켈빈입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 거지.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같은 수조에 있는 두 물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A라고 하는 아이는 80도의 뜨거운 물 200g이 있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20도의 찬물이 100g 있다고 칠게요. 얘네들을 접촉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 체계를 만들고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온도계를 만들어서 온도를 재보니까 A는 80도고 B는 20도야.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이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 중2 때 배운다. 뭐가 일어날까요? 열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열평형이 생기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열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열은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그쵸.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그래서 열의 이동이 생기는데 이 열의 이동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열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조금은 차가운 데서 뜨거운 쪽으로 이동하는 열이 존재할까 안 할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열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열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갑니다. 거꾸로 가는 열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열이 뭔데? 라고 하면 이 열이라는 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뭐다? 에너지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해요. 뭐가? 에너지가. 그걸 뭐라 그래?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열이라고 이루신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열, 열량, 열에너지. 다 같은 말.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열에너지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뜨거운 물체는 열에너지를 잃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차가운 물체는 열을 얻게 되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둘의 온도가 뭐해지면 같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같아져. 더 이상 열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멋진 말 시원아 뭐라 그런다고? 그쵸. 이걸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열은 열평형이 되는 순간까지만 열이 이동한다. 그 열평형이 되고 나서부터는 열의 이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뭐냐? 두 물질의 온도 차이다. 됐어. 온도차가 크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열이 이동하고요. 온도차가 줄어들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감소하다가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열평형이 되는 그 순간까지만 열이 이동해. 그러면 그 열평형이 되는 순간의 온도를 T도라고 하자. 이 T도는 몇 도야? 그리고 이 T도가 될 때까지 이동한 총 열의 양이 얼마야?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열평형이 되는 순간까지 총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 얼마야?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 열량 구하는 식 불러. Q는 C안타.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이때 C가 뭐야? BR 곱하기 M은 질량 곱하기 델타 T는 온도 변화량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열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열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C안팎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질이 차가운 물질한테 열을 100 줬다고 쳐. 그러면 뜨거운 물질이 잃은 열량이 100, 차가운 물질이 얻은 열량이 100 같아요. 맞죠? 주고받은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 열평형이 된 온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저 T도를 구하는 방법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같아요 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둘 다 물인데 비열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물의 비열이 얼마지? 1입니다. 되겠어?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물이면 비열이 1이니까 뜨거운 물체도 비열 1이고 뜨거운 물질의 질량은 200g이고요. 온도 변화는 뜨거운 물질의 온도는 80에서 T도까지 내려온 거니까 온도 변화량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야 변화량이 나와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비열 1에다가 물질의 질량 100에다가 온도 변화 T에서 20을 빼면 되죠. 저온의 물체의 온도 변화도 요만큼인데 항상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는 거니까. 되겠어? 이게 같다라고 놓으시면 쓸데없는 숫자 날리시고 계산하시면 T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160-2T가 T-20이라서
3t가 얼마냐면 3t가 얼마니? 3t가 얼마니? 3t가 얼마니? 100, 100 아니 200이죠. 그죠? 3t가 200이에요. 그러면 t는 얼마입니까? 저 잘못 계산하고 야 28이 16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80이죠. 자, 그래서 t가 얼마입니까? 60도예요. 그러면 얘는 열평형이 60도에서 온도가 같아졌구나. 이런 거 하는 거야. 되겠어요? 네. 제가요 산수할 때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수할 때는 같이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60도에서 열평형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60도에서 열평형이 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 60도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 열을 잃었어? 그럼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60 넣어보면 되죠. 넣어보시면 이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얼마 나옵니까? 4000 단위가 뭘까요? 열량의 단위는 여자애들 잘 알지? 음식 먹을 때 열량 단위 뭐야?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죠. 맞아? 그러면 지금 내가 계산하는 거 킬로칼로리가 칼로리가? 칼로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질량을 g으로 놓으면 열량 단위는 칼로리로 나오고요. 자, 물질의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놓으면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4000칼로리의 열량을 주고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네.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은 반드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했을 때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열이 이동 안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칠판에다가 손 댔더니 차가워! 그러죠? 왜 차갑게 느껴질까요? 선생님 손의 온도가 칠판보다 높아서 되는 순간 선생님 몸에 있는 열이 칠판 쪽으로 뺏기는 거야. 됐어? 그 뺏길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차갑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열을 받을 때는 뜨겁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프라이팬을 딱 잡으면 뜨거워! 그러죠? 왜? 걔한테서 열을 받으니까 뜨겁다고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차다라는 건 실제로 얘가 차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열이 저쪽으로 건너가는 걸 우리가 차다라고 느끼는 거야. 되겠어? 네, 열을 얻을 때는 뜨거워라고 느끼는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꼬맹아, 열은 이동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열은 이동하는 건데 열 이동 방법에는 뭐가 있지? 말해. 전도, 배류. 그쵸.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은 다 했으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열이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열 이동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은 이동하는데 온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고 또 하나가 배류고 마지막이 뭐냐면 복사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은 무조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열은 이동하게 돼요. 그 중에서 전도라는 건 주로 어떤 물질이? 그쵸.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야. 되겠어? 예를 들어 알콜 램프가 있어. 알콜 램프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갖다 대고 내가 반대편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손까지 뜨거운 열이 전달해와. 그래서 뜨거워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열이 여기까지 전달되어 온 건데 어떻게?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철사는 그 안에 수많은 철이라고 하는 입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알콜 램프랑 직접 닿아 있는 이 입자가 열을 받은 거죠. 근데 너네 알아요. 열을 받은 입자는 반드시 운동 속도가 뭐해지니? 활발해져. 그렇다고 고체 입자가 그 안에서 움직여갈 수는 있어? 없죠.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 아이는 뭐야? 진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알겠어? 고체 입자는 진동만 한다. 근데 뜨거워지니까 진동 속도가 막 빨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옆에 있는 입자들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세게 됐어? 충돌해. 그 충돌에 의해서 됐어? 열을 옆으로 뭐하니? 전달. 열 에너지를 마찰 열 에너지를 바꿔서 옆으로 전달. 됐어? 이런 식으로 열을 받으면
요번에는 얘가 열을 받으면 얘의 충돌 속도가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열을 받고 그래서 열을 옆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내 손가락 밑에 있는 입자까지 열을 받겠죠. 그래서 아 뜨거워 느끼겠죠. 그래서 이때 똑같이 고체라도요. 어떤 입자들은 열을 빨리빨리 전달해. 어떤 입자들은 열을 천천히 전달해. 됐어? 그러면 얘는 철이고요. 저는 철 대신에 똑같은 길이의 유리가 있어요. 누구를 잡고 있을 때 더 빨리 뜨겁다는 거 느껴? 네. 라고 하는 이렇게 고체들은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충돌에 의해서 전달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고체들 중에서도 열을 빨리빨리 전달하는 열 전도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큰 애가 금속 물질이 비금속 물질보다 열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 되겠어?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비금속보다 철이라는 금속 입자가 열을 더 빠른 속도로 전달하기 때문에 잡고 있을 때 철 잡고 있는 사람이 먼저 아 뜨거워! 라고 느낀단 말이야. 이게 금속의 특징이야. 열 전도성이 크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대류요. 대류는 어떤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걸까요? 안 들려? 액체나 기체 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대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데 제가 한쪽 끝에만 알코올 램프로 열나가열을 해요. 그러면 알코올 램프는 뜨겁고 물은 차가우니까 열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램프로부터 열을 받은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아 뜨거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얘는 액체와 기체잖아. 직접 입자들이 움직여. 그러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예명한 더럽게 멀어져. 그러면 똑같이 입자는 4개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입자가 차지하는 정말 부피가 커지죠. 부피는 커지는데 꼬매가 입자의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질량은 일정해. 그럼 따라서 뭐가? 밀도가 뭐해지니? 작아지죠. 뜨거워지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됐어? 밀도가 작아지면 뜨니 가라니? 밀도가 작아지면 떠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들이 가벼워지니까 얘네들이 아 뜨거워! 그러면서 일로 다 기어 올라와. 그러면 뜨거운 입자들이 있었던 이 자리는 비니? 아니죠. 그 옆에 있는 차가운 입자들이 와서 거길 채우고 거길 채우면 다시 가열돼서 아 뜨거워! 그러면 또 올라가고 됐어? 차가운 물질은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죠. 그래서 전체가 뜨거워지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열을 갖고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대류라고 한다. 이 대류는 액체나 기체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근데 복사라고 하는 건 꼬맹아 이거 태양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 에너지가요 지구에 있는 나한테 오니까 여름에 한낮에 그렇게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구까지 열이 어떻게 왔을까? 이 우주에는 고체 있어? 액체도 기체도 없잖아. 어떤 물질이 없어. 됐어? 그 물질을 우리가 멋진 말로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의 도움 없이 됐어? 매질의 도움 없이 어떻게 온 거야? 열이 직접 온 거야. 됐어? 고체를 다 가열하거나 액체를 가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열이 혼자서 직접 온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복사. 됐어? 자,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에서 열이 직접 오고 있어요. 그걸 멋진 말로 우리 뭐라 그랬지? 태양 복사 에너지. 아, 이 새끼 직접 왔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이 이동해 올 건데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옛날 학교 다닐 때는요 난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난로에 겨울철엔 추우니까 막 장작 넣어서 때우면서요 이렇게 건조하지 말라고 주전자 올려놓고 물이 막 팔팔팔팔 끓는데 애들이 학교 가면 추우니까 난로 옆에 막 이렇게 서 있죠.
되겠어? 이랬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 자, 그래서 난로 옆에 딱 서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 마시려고 주전자 손잡이를 딱 만졌는데 아 뜨거! 자, 열 이동 방법 중에 뭡니까? 손잡이에서 내 손으로 열이 전도된 거죠. 됐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전자에 있는 물이 펠펠 끓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니?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난로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앞쪽은 열나 뜨거워. 근데 뒤쪽은 아직 추워. 그래서 난로 앞에서 애들이 몸을 앞뒤로 굽고 있죠. 자, 이건 뭡니까? 네, 여기서 여기 직방으로 오고 있는 이건 복사입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교실 전체가 훈훈해지죠. 이건 뭡니까? 대류.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장면을 그려놓고 이게 전도니, 대류니, 복사니 이거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열이 이동할 때 열은 열평형 될 때까지 이동하고 그 이동한 총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해서 열량 계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라고 했어. 그 중에서 우리한테 낯선 단어가 비열인데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오셨어요. 그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비열이 뭡니까? 자, 과거 입시에서도 맨날 물어봅니다. 비열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열은 말해봐. 어떤 물질?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해. 모든 물질을 다 1kg으로 규격으로 자르는 거야. 그랬을 때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요, 꼬맹아 수조에다가 반반씩 제가 넣어요. 자, 그 중에서 한쪽은 물 1kg을 넣을 거예요. 현재 온도 10도입니다. 반대쪽은요, 모래 1kg을 넣을 거예요. 처음에 온도 10도입니다. 그래놓고 똑같이 백열전구를 켜가지고 가열을 할 겁니다. 백열전구는 빛도 나오지만 열도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동시에 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정확하게 1도 올라갈 때 얼마의 열을 흡수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온도가 1도 올라가 11도가 되는 건 모래입니다. 이 모래는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열이 10kg였어. 그래서 10이라는 열을 주니까 이 새끼 온도 1도 올라가네? 그럼 얘 비열이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1도 올라가는 동안 비축해 두는 열의 양이 10이기 때문에 얘 비열을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10 kcal/kg 도씩 이게 비열의 단위야. 그래서 네, 근데 모래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물의 온도를 보니까 꿈쩍도 안 해. 이 새끼 온도가 꿈쩍도 안 해. 자,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물의 온도도 1도 올라가 11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얘는 10이 아니고 100이라는 열을 흡수해야 겨우 1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물의 비열은 얼마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똑같이 1kg인데 걔네들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 다 같을까 다 다를까? 이게 하나같이 다 달라.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비열이 물질에 뭐가 되냐면 특성이 돼. 그래서 비열이 얼마인지 보면 이 새끼가 모래인지 물인지 돼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의 특성입니다. 또 달라. 자, 그러면 이러한 비열을 가지고 있어. 모래는 10이고 물은 100이야. 근데 내가 얘한테 동시에 100이라는 열을 줬어. 동시에 100이라는 열을 줄 거야. 그럼 모래의 온도는 몇 도로 갈까? 20. 모래의 온도는 몇 도 올라갈까? 100이라는 열을 주면 몇 도 올라갈까? 10도 올라가죠. 왜? 10이라는 열을 받을 때마다 1도씩 올라가니까 100이라는 열을 받으면 10도 올라가서 20도가 됩니다. 맞아? 네. 자, 그런가 하면 물은 몇 도 올라갈까요? 1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꼬맹아 너무 느끼셔야 되는 거. 얘는 온도 변화가 10도 일어날 때 얘는 온도 변화가 1도 일어났네. 그럼 꼬맹아 비열이 크다면 온도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바뀌는 물질이야 이 뜻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려 우리 몸에 물을 70%나 넣었을까? 그쵸. 바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체온 유지에 유리하라고. 되겠어?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도 체온이 잘 안 올라가. 왜? 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겨울에 온도가 너무 떨어져도 체온이 잘 안 떨어져. 왜? 온도 변화가 작은 그 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체의 몸속이 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체온 유지에 유리하고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비열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모래와 물이 인접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해안가예요. 이렇게 해안가에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바닷가 옆에 육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가 쨍쨍 내려지는 한낮에 그래서 맨 처음에 얘네들이 새벽에 온도가 10도였는데요.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니까 모래는 온도가 쭉쭉 올라가서 50도가 된 거야. 그래서 너네 한여름에 해수욕장 갔을 때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더럽게 뜨거워요. 되겠어? 그건 모래 비율이 작아서 온도가 쭉쭉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모래사장의 온도가 높을 때 물에 가면 시원하죠. 이유는 물은 비율이 높아서 온도가 25도밖에 안 올라가. 뭐 이렇게 돼. 자, 근데 이러한 모래와 물 위에는 누가 있냐면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열평형 때문에 모래 위에 있는 육지 위에 있는 공기는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돼요. 근데 바다 위에 있는 공기는 25도의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알아. 찬 공기가 무겁다고 뜨거운 공기가 무겁다고. 찬 공기가 무겁잖아. 아까 뜨거워지면 가벼우니까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이 찬 공기들이 자꾸 위에 있는 새끼들이 아래까지 내려와. 그래서 밑에 공기량이 200개가 됐어. 근데 육지는 뜨거우니까 공기들이 다 기어 올라가고 지랄들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공기가 50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온도 차이가 생기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기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죠.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했고 그거를 지구과학에서는 바람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자, 이때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을 바다에서 육지로 부니까 멋진 말로 네,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이라고 부른 바람이 낮 동안에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이야. 됐어? 그랬다가 밤이 되면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애는 온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얘의 온도는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온도가 천천히 떨어져서 18도야. 그럼 거꾸로 여기가 찬 공기니까 기체가 내려오려고 그러고 여기가 뜨거운 공기니까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밤이 되면 거꾸로 바람은 이렇게 불리죠. 됐어? 그래서 밤에 부는 바람을 우리 뭐라 그랬니? 육풍이 불어요?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해안가 근처에 가면 낮과 밤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 됐어? 그러면 네가 노빈슨 크루스야. 어떤 새끼인지 알지? 무인도에 갇혔어. 자, 그러면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해야지. 낮에 나오니 밤에 나오니? 그쵸. 밤에 나와야 탈출할 수 있죠. 근데 노빈슨 크루스가 이 새끼가 문과야. 그래서 맨날 낮에 나오려고 지랄해서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왔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잖아. 안 읽어본 거야? 무인도에서 탈출할 때 언제 나와야 되니? 밤에 나와야 육풍 타고 됐어? 나갈 수 있어. 낮에 나올 거면은 해풍을 타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열차에 의해서 해류풍이라는 게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열의 이동과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이고 너네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법에 싹 다 들어갈 거고. 됐어? 네, 이러한 열이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나? 네,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배우면서 너네는 너네가 배우고 그래서 다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1, 2학년이. 되겠냐? 네, 교과서가 개편돼서 1학년 쪽으로 열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게 뭡니까? 상태 변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비커에 열나 큰 얼음이 있어. 얼음의 온도가 지금 온도계로 꼽아봤더니 영하 10도야. 그걸 아이클램프로 가열을 해. 그래서 가열을 해서 이 얼음이 수증기가 될 때까지 온도 변화를 봤더니 맨 처음에 가열하니까 영하 10도에서 온도가 쭉쭉 올라가. 아하, 가열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야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가열해도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일종의 알콜 램프 꺼졌나 봤더니 안 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겨. 그 이유는 이때 가열한 모든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우리 그거 배운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은 온도의 변화가 없는 수평한 구간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구간에 고체였던 게 얼음이 녹아서 고체가 액체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다 녹으면 다시 온도는 올라가. 그랬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끓는데 모든 열을 사용하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 그랬다가 다 수증기로 바뀌면 그제서야 다시 온도 올라가. 뭐 이렇게 했잖아.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 뭐였게? 땡이잖아. X축이 뭐였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린 그래프였잖아. 그 중에서 이 안에 상태를 보면 고에 그다음 불러 액 그다음 액기 그다음 기. 그 중에서 아가야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를 오랜만에 해보자. 이씨 죽여버려 이씨.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를 아니야. 융해. 그치? 그래서 이걸 융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의 얼음을 다 녹일 때까지 필요한 열을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하고, 이 융해가 일어나는 순간의 온도를 그 물질의 무슨 점?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상태 변화 용어들을 까먹어서. 자,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그렇지. 이거는 알아. 기화야. 그 기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을 기화열. 그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그 물질의 무슨 점? 끓는 점. 내가 높아지면서 한 번만 물어본다. 그러면 냉각을 시킨다. 아가들아. 냉각을 시켜보자. 이 연놈의 새끼들이 아가 때 배운 걸 다 까먹고 지랄들이. 요거 불러. 뭐가 뭐 되는 거야? 기액. 그 다음 액. 그 다음 액고 고. 이거잖아. 그러면 기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는? 그렇지. 액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열 액화열. 그러면 액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를? 이 또한 끓는 점. 되겠어요? 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도 끓는 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도 끓는 점으로 같습니다. 자,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 이때 필요한 열, 응고열. 이때 온도를 우리는 어느 점이라고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 무조건 녹는 점과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중학교 아가 때 배운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열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한 남자 같은 새끼들이구나. 한 번에 한 개밖에 못해. 그래서 밥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여자들의 종특인데, 그래서 남자 새끼들은 게임할 때 게임밖에 못해. 밥도 못 쳐먹고 공부도 못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자, 이렇게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질 때 열은 물질의 온도만을 높여. 그랬다가 이 순간에 상태가 변할 때는 상태만 변화시키지 온도까지 같이 높일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열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온도를 높이던 상태를 변화시키던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때 상태가 변하는 모든 구간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 변화를 통해서 어느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꾸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도 얘는 열을 흡수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아서 열이 흡수하는 게 잘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사용하는 열들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열이라고 하던가,
또는 잠자는 열이야 라고 해서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사용되는 열을 수문열 또는 잠열이라고 해요. 그 수문열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융해열이 있고 기화열이 있고 승화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응고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액화열이 있고 뭐 이러겠죠. 자, 그 중에서 같은 물질이면 융해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열이 거꾸로 응고가 일어날 때 방출된 열이랑 같아요. 자, 그중 그러면 선생님 저 얼음이 있어요. 저 얼음을 녹이는데 열이 100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얼음의 융해열이 100이야? 아니야. 모든 물질의 융해열, 기화열, 액화열, 응고열 이런 거는요. 각각의 물질 1k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음이 100g 있을 때와 1kg 있을 때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10배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잠열들은 모든 물질 1k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잠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음의 융해열이 얼마냐면 얼음의 융해열은 80kcal/kg이에요. 얼음은 1kg을 다 녹이기 위해서 80kcal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되겠어? 네, 다시 말해요. 얼음 1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80칼로리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얼음 100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은 네, 얼마입니까? 800칼로리입니다. 800이 아니고 80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100g을 상태 변화하는데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잠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네, 커다란 C로 표현하는데 이 잠열에다가 실제 물질의 질량을 곱하면 이때 출입한 열량이 나와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열을 주면 그게 상태 변화하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얼마의 열을 실제로 썼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되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열 또는 여러분들이 수문열이라고 한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저 하나 물어볼게요. 꼬맹아. 얼음, 이건 얼음일 때 가열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요. 실제로 이 얼음이 100g 있다고 치자. 100g의 얼음이었는데 내가 영하 10도에서부터 가열해서 0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얼음이 녹을 때 2분 더 걸려서 3분 만에 다 녹았고요. 그리고 됐어. 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3분 더 걸려서 6분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몇 가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 온도 변화. 온도 변화량.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자르면요. 1분 동안의 온도 변화량, 1분 동안의 온도 변화량 이거죠. 같은 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량인데 그거의 의미가 뭘까? 사실은요. 같은 시간 동안의 온도가 바뀌는 동안 지금 얘는 이 얼음을 놓고 가열하는 열온 장치가 똑같아요.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받은 열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얘는 그래서 온도가 얼마 바뀌었어? 10 바뀌었는데 얘는 3분 동안에 100도 바뀌었으니까 1분 동안에는 30도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알겠어? 그러면 얘는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33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음일 때는 똑같은 열을 줬을 때 10도 올라간다면 됐어? 네. 물은 그 똑같은 열을 받으면 온도가 33도 변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맞니? 이게 뭘 얘기할까?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량은 아까 했습니다. 뭡니까? 비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바로 비열을 의미한대. 꼬맹아.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열이 큰 거야?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비열이 큰 거야? 작은.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거잖아. 맞아?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뭐 할수록?
급할수록 완만할수록 완만할수록. 됐어. 그래서 이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값을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거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똑같이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H2O지만 얘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비열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됐어? 여러분들이 외운 비열이 1이야. 이건 누구? 물일 때 비열이지 얼음이나 수증기일 때 비열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질은 상태에 따라서 비열이 다 다르고요.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가 훨씬 완만한 새끼들이 비열이 큰 거다. 알겠습니까? 상태에 따라 비열은 다 다릅니다. 기억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단지 그래프를 보시면서 상태가 바뀔 때는 온도 안 바뀌네. 이걸로 끝이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똑같은 그래프를 놓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수평한 구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수평한 구간의 의미는 바로 잡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기울기의 의미는 비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달라져야 된다. 이해돼? 소율아,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얘기들을 재탕한 겁니다. 거기다 살짝 심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 뿐이죠. 자, 근데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54페이지에서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열도 열에너지야. 에너지의 정의. 에너지가 뭐니?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 맞습니까? 그러면 열도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그 열을 이용해서 뭔가 일할 수 있어. 그 열을 가지고 일하게 만든 장치가 멋진 말? 열기관. 한국말로 얘기하면 엔진. 맞아?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물체가 움직여. 그 열이 어떻게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 게 연력학. 됐어? 네. 그걸 이 연력학에도 규칙성이 있어. 그걸 규칙성을 정리한 걸 연력학 법칙이라고 해요. 연력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력학 법칙도 세 가지가 있는데 신기합니다. 연력학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이 제0법칙이에요. 그리고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어.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제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알아낸 순서는 1법칙이 먼저, 2법칙이 나중. 그래놓고 세 번째 발견한 게 연력학 제0법칙인데 제3법칙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도 됐어 허접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한 건데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에 뉴턴의 운동법칙처럼 또 다른 별명이 되는 이름이 없어. 그냥 이 이름은 내가 붙인 거야. 밖에 나가서 쓰면 안 돼. 자, 연력학 제0법칙은요. 열 평형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자, 보면 A와 B의 온도가 같다. 그리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 그럼 따라서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겠죠. 국어에서 배우는 3단 논법입니다. 되겠어?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측정해보지 않아도 A와 C의 온도는 100%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연력학 제0법칙이야. 너무나도 자명해.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연력학 제0법칙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학보다 여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력학 제1법칙이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얘는 열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거야.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보존돼야 돼. 이거 설명해요. 그래서 열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원 하고 있니? 화학원 아직 안 하는 사람 손? 다해. 감사. 그러면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알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들어는 봤어. 그치? PV는 그렇죠. PV는 NRT. 자, 여기 기체 있어요.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에 뚜껑을 막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체가 N개 있어요. 실제 N개 들어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N개가 들어있는 피스톤에 우리가 여기다가 열을 이렇게 가해. 그러면 당연히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해 갈 거 아니야? 그 이동해 가는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 Q로 표현하겠지. 그래서 알콜 램프에서 피스톤 쪽으로 가열해준 열의 양이 100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러한 100이라는 에너지를 기체가 받으면 당연히 그 기체는 스스로 뜨거워지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겠지. 되겠어? 뜨거워지는 만큼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속도가 뭐해지니? 활발해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해준 열의 양이 기체가 뜨거워지는데 대부분 써서 그 뜨거워진다는 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대부분 썼다는 얘기고 그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운동 에너지죠. 근데 기체는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합니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야. 됐어. 그러면 뜨거워지는 만큼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U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얼마를 쓴 거냐면 60을 썼다고 치자. 100을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쓸 수도 있는데 60밖에 안 썼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40은 어디 갔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그래서 네,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에너지 40은 또 다른 일을 하는 데 씁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꼬매나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이 새끼가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 운동이 활발해진 기체들이 피스톤에 와서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고 세게 부딪히는 거잖아. 다시 말해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압력이 뭐해지는 거야? 세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피스톤이 기체 때문에 훅 하고 밀려 나오겠지. 맞냐?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 나온다. 그러면 이제 피스톤의 입장에서는 뭘 받은 거니? 힘. 네, 기체가 미는 힘, 압력이 힘이죠. 힘을 받아서 이만큼 밀려 나갔네. 그러면 그냥 피스톤 뚜껑은 뭘 받은 거니? 힘 받아서 밀렸으니까 일 받은 겁니다. 그러니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은 것 중에 자기 스스로의 온도를 높이는 데 60 쓰고 나머지 40은 기체는 피스톤 뚜껑을 미는 일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열 에너지도 뭐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한 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되겠어? 자, 근데 나 물어볼게. 에너지 1 이거 스칼라야 벡터야? 이거 방향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방향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열을 위에서 아래로 받았어요. 저는 막 몸이 뜨거워지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뜨거워져요. 이런 얘기 하니? 안 하잖아. 그죠? 1도 에너지도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인데 방향을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요. 스칼라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그래서 쓸 때가 있어. 쓸 때가 있어. 방향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얘 방향이 없으니까
자, 스칼라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특정한 어떤 의미를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실제로 열량이 플러스다. 아, 그러면은 이 기체가 열을 뭐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어요. 이 뜻이야. 그래서 기체가 열을 100만큼 흡수했는데 그 중에서 60만큼은 지의 운동 에너지를 뭐? 증가시키는데 썼네. 맞죠? 네. 그리고 40은 피스톤을 밀고 나가는 일을 하는데 썼네. 이 뜻입니다. 맞아. 근데 플러스가 아니고 거꾸로 마이너스의 보드이죠.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을 더한 값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 기체는 열을 100만큼 뭐 한 건데 밖으로 방출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100이라는 열은 60은 기체가 차가워지면서 방출한 열이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40은 피스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말해 부피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일이 40이야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결국은 Q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열을 흡수, 방출을 표현하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감소해서 이거 표현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해봐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뜨거워졌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차가워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온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 뜨거워지고 있네. 이 새끼 차가워지고 있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야. 그 다음에 한 일을 나타내는 부호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요. 자, 플러스는 기체가 피스톤을 뚜껑을 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 증가를 얘기하는 부호야. 그래서 얘는 부피가 뭐 했다는 거야? 부피가 감소했구나를 얘기해주는 부호란 말이야. 이해해? 이해해? 네. 자, 근데 0일 수도 있잖아요. 0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서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60인데 얘는 플러스 60이어서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어쨌든 0이라고 치자. 자, 0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흡수한 것도 방출한 것도 없어. 열의 출입이 없어.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멋진 말로 단열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단열. 알겠어? 단절시킨다 열을. 알겠어? 단열된 상태예요. 이런 얘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 없어.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았어. 온도 일정. 한 일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피스톤에 뚜껑을 밀고 나오지도 밀려 들어가지도 않아서 부피 변화 없어. 이 뜻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얘네들 상황을 줄 거예요. 온도는 높아지고 부피는 증가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온도 높아졌으니까 이거 플러스. 부피 증가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그러면 열은 흡수했어야 되네. 이런 것도 찾아내는 거야. 이해 되겠어? 하겠어? 이거 할 거야. 되겠지? 정신 이빨 차린 거 맞아? 이거 쉬운 부분 아니야.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현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줄 수도 있지만 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프라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연력학과 관련된 그래프는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부피야. 근데 내가 아까 너네한테 화학을 배워서 다행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안 배웠으면 선생님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알아.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샤를 법칙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서요. 샤를 법칙이 뭐예요? 기체가 온도가 뭐해지면 높아지면 부피가 뭐해? 증가해.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는데 이 온도가 섭씨 온도일 때는요. 섭씨 온도 0도일 때 기체는 부피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새끼야. 그러니까 0도일 때도 겨울철에 밖에 나가도 숨 쉬는 이유가 대기가 있기 때문이잖아. 네. 그래서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가 있어. 자, 거기서부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해. 그럼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 뭐해? 감소해. 그래서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도 존재해. 그게 섭씨 몇 도야? 영하 273도야. 자, 이 영하 273도가 되면 모든 기체는 다 액체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운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0도를 기준 온도로 만들면 정확하게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온도 체계가 필요해. 섭씨 영하 273도를 0으로 놓는 새로운 온도 체계가 필요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절대 온도잖아.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온도와 부피가 정비례할 때 이 온도는 절대 온도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하잖아. 기울기는 뭐니? x축분의 y축 값이죠. 그러니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거 설명한 게 샤를 법칙이야. 이해돼? 이해돼? 자, 보일 법칙은요.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다?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 거야. 이거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으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죠. 뭐 할 때만 반비례인 줄 아세요? 온도가 일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구간 내내 온도를 일정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압력이 10일 때 이 순간 부피가 1이었는데 자, 압력을 낮춰서 압력을 2로 만들었더니 부피는 5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 어떤 점을 잡던지 그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일정하죠. 또 다른 상수값을 갖죠. 이렇게요. 보일-샤를 법칙은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고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얘도 일정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일정해서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는 없어?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반비례한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는 존재하지 않니?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모든 기체를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1몰일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계산해 볼게. 그랬더니 얼마야? 22.4리터네 라는 걸 아보가드로가 알아냈잖아. 그러니까 이때 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 273켈빈으로 넣고 맞냐? 압력 1기압 넣고 부피 22.4리터 넣어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데서 기체 상수값을 구한 거야. 그게 0.08이라고. 근데 이건 기체가 1몰일 때 그래. 기체가 1몰이 아니고 2몰이 되면 부피가 2배가 되니까 상수값도 2배 돼야 돼. 3몰 되면 부피가 3배니까 상수값도 3배. n몰이 되면 부피가 n배니까 상수값도 n배 돼야죠. 라고 하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세 가지를 접목해서 만든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분수 쓰기 귀찮아서 이거 넘겨서 우리가 연락 외우는 맨날 PV는 NRT라고 하는 그 신이 내린 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기체 방정식이죠. 이 기체 방정식이 바로 중학교 때 내가 배웠던 기체와 관련된 세 가지 식을 합해서 만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화학 시간에 들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들었다고 하시면 돼요. 어쨌든 들었잖아요. 지금 듣던 그때 들었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니? 라고 하면 기체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법칙으로요. PVN의 에너지를 얘기하죠. 이때 PVNRT가 뭘 얘기하는 줄 알겠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피스톤 속에다가 열을 가해도 그 피스톤 속에 있는 기체의 입자 변하지 않아. 상수도 안 바뀌어. 이거 항상 일정이야. 되겠어?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절대 온도와 비례해.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절대 온도를 굳이 주지 않아도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절대 온도를 치환해서 쓸 수 있다.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칠판이 너무 코딱지만 해가지고 지우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자, 그래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피스톤 속에 일정한 기체가 들어있는 와중에 내가 가열 또는 냉각을 하면서 피스톤의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다 볼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화학처럼 PV의 NRT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가자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의 변화를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 그래서 그 카르노가 압력과 부피가 이 안에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그 카르노 순환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압력과 부피로 저 안의 변화를 설명해요. 자, 가장 단순한 숫자 줄게요. 1, 2, 1, 2 이렇게 준다고 시작. 그래서 자, 얘 1기압이었다가 2기압 되고 얘는 부피가 1이었다가 1 되고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이 지점이 A, B, C, D라고 치자. 맨 처음에 이 상태가 A 상태였다가요. 내가 가열 냉각하면서 이 상태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한 바퀴 돌아서 와야 순환입니다. 아세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 뜻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내가 이 A 구간을 보니까 꼬맹아 압력이 1이고 부피가 1이었다가 A가 B로 갈 때 압력이 2가 되고 부피가 1이 되잖아.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야? 한 일은 증가하는 거야? 이거 판단하고 싶거든.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뜨거워져 차가워져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온도 변화로 판단하셔야 돼. 근데 그 온도 변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그래프에는 없어. 그래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니까. 이해되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요. A, B, C, D 다시 A로 오는 동안 얘네들의 온도를 읽어보자고. A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에 해당되는 온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랬다가 B로 가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2니까 처음에 비해서 온도가 2배 커졌네. 이 뜻이야. 2배 커졌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면 C점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냐면 얘는 4거든. 그러니까 처음 온도보다 4배 커진 거고요. 두 번째 온도보다는 2배 커진 겁니다.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뒤로 오면 압력과 부피가 곱한 값이 얼마냐면 2니까 이 순간 온도가 줄었다는 거죠. 차가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A는 다시 1이죠. 차가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그럼 꼬맹아, 자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얘는요.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가 2배 높아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야. 100%야. 되겠어? 이때 온도 증가량을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네, 1만큼 증가했어요. 우리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놔보자. 됐어? 1 증가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가 온도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한 일은 있을까?
라고 하는 한 일의 판단은 부피 변화로 판단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이 피스톤의 부피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부피는 1이었다가 1이니까 피스톤 뚜껑 안 밀렸네. 일하는 양이 없네. 이 얘기야. 그러면 일은 하지 않았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1만큼의 에너지를 썼으니까 얘는 결국은 에너지를 1만큼 외부로부터 흡수했겠네. 이런 얘기야. 판단이 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보자. B에서 C로 가보면 이때 온도가 2도였다가 4도로 온도가 2배,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어. 그랬을 때 한 일은 있니? 라고 했는데 부피가 1이었다가 얼마 됐니? 2로요. 기체가 있는 부피가 2배 커졌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밀고 나왔으니까 아, 이 새끼 기체가 일을 했네. 얼마? 그게요. 한 일의 양이 정확하게 요 그래프 밑에 있는 요 넓이가 한 일입니다. 한 일이 얼마냐면 얘는 정확하게 이만큼의 일을 했어요. 한 일은 선생님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게 일이에요? 저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인데? 그죠?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그게 그거야. 왜요? 우리 압력이라는 거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쓰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어요. 힘은 압력 곱하기 피스톤의 압력을 받는 면적. 이거 면적 A, 여기서 들어온 압력은 P. 됐어? 그래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야.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가 S야. 그치? 근데 꼬맹아, 이거 잘 보면 얘가 뭘까? 이게 뭡니까? 면적이 A고요. 됐어? 네, 면적 곱하기 높이죠. 뭡니까? 부피 변화. 부피 변화예요. 처음에 부피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되면서 부피가 이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부피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했다는 거잖아요. 됐어? 그게 바로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압력은 저 그래프의 세로에 있고요. 부피는 가로에 있기 때문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을 나타냅니다.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B에서 C로 갈 때 한 일의 양이 플러스 2라는 게 이제 됩니다. 된 거야. 됐죠? 자, 그랬다가요. C에서 뒤로 와봐. C에서 뒤로 와. 이때 온도는요. C에서 뒤로 올 때 이만큼 온도가 줄었어요. 그쵸? 아, 온도가 줄었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한 거네. 이만큼. 그치? 그랬을 때 한 일은 있나? 없죠. 부피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일은 없네. 그러면 이때는 열을 이만큼 방출한 거고 아까는 열을 얘는 4만큼 흡수한 거고. 이거 되나? 되겠어? 됐죠? 자, 마지막 D에서 A로 가보자. D에서 A로 가보자. D에서 A로 갈 때 이때도 내부 에너지가 1만큼 감소.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피가 줄었어. 다시 제자리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A를 받은 거죠. 얼마만큼? 무조건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 되겠어? 그래서 얼마? 1만큼. 자, 그렇다면 얘는 이 순간 열을 어때야 돼? 얘도 방출, 얘도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방출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아까처럼 선생님이랑 똑같이 압력과 부피 곱해서 온도 보시면서 온도, 증가량, 감소량 이거 쓰시면 되고요.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피가 바뀌었을 때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에요. 그거 다 합한 만큼의 출입한 열의 양이라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한 바퀴 돌아왔어. 근데 이걸 각각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을 한 바퀴 다 했다고 치자.
그랬을 때 토탈 전체 변화량 보자. 플러스 생각해봐. 내부 에너지는 A에서 출발해서 A로 와서 총 온도 변화량이 얼마야? 0이야.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서 제자리로 왔잖아. 그러면 처음이랑 나중이랑 온도는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얼마여야 돼? 0. 그러면 보세요.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 0. 네. 이렇게 안 나오면 네가 잘못 본 거야. 알겠어? 한 바퀴 순환해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도는 동안 한일의 양식 계산해봐. 이거 얼마니?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연력하게 보존돼야 되니까요. 됐어? 자,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한일이 1이야. 그럼 총 출입한 열이 얼마겠니? 플러스 1이겠죠.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얘하고 얘는 100% 같아야 됩니다. 왜? 얘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값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거. 우리는 한 바퀴 돌아왔지만 사실은 얘 처음부터 있었어. 어딨니? 요면 저기죠. 한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남는 게 이거죠. 얘가 플러스 A죠. 실제로 한 바퀴 도는 동안 한일의 양이 요겁니다. 그게 전체 출입한 열이랑 같습니다. 알겠어? 이걸 설명한 게 카르노스나 기관이야. 이해되겠죠?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의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 보존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여드린 거야. 이해하겠어?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어슴풀에 좀 알았어.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요즘에 나중에 심화 과정 가고 올림하면서 여러분 다시기가 돼야 됩니다. 됐어? 그 과정들은 다 대충 알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은 선생님이 만든 거야. 열은 이동해. 어디에서 어디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 열의 이동을 설명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됐어?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열기관.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엔진. 너네가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엔진을 됐니? 우리 한국말로 열기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엔진을 간단하게 그리면 엔진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아까 자동차 본네트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쪽을 뜨겁게 막 가열을 해. 이쪽으로 열을 막 줘. 그러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여기가 고온부라고 우리 부를 거고 이때 이쪽에서 가해준 열의 양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뜨겁게 가열하는 순간 열은 무조건 가장 차가운 쪽을 향해서 갑니다. 누가 안 시켜도. 그러면 가장 차가운 쪽은 가열하는 것과 정반대쪽.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제일 차가운 뭐가 되니? 저온부가 돼서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열은 이 방향으로 가지 이 새끼가 이렇게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방향으로 열의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의 흐름이 생겨서 이쪽으로 열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열을 뽑아다가 사람이 바퀴를 돌리는 일하는데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일부의 열을 뽑아다가 바퀴를 돌리는 일을 시키는 게 자동차 엔진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엔진이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데 40만큼의 일을 하는데 열을 썼다고 치자. 그렇다고 똥꼬로 나가는 건 얼마입니까? 60이죠. 왜?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예외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 효율은 네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쓸 수 있는 엔진이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준 100이라는 것 중에서 일하는데 40 줬으니 썼으니 얘는 열 효율이 0.4 다시 말해 40%의 열기관이구나. 이 얘기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 W는 굳이 W 값을 몰라도 돼. Q1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Q1에서 Q2를 빼면 그게 W잖아. 이걸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면 꼭 계산을 하고 싶어 하셔. 그거하고 1-Q1분의 Q2라고. 되겠니?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식이지. 이게 열 효율 구하는 식이야.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식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밖으로 나간다는 건 그냥 버려진다는 얘기잖아요. 내 인간이 쓸 수 없죠. 아빠가 10,000원어치 기름 넣으면 그 중에서 4,000원어치만 실제로 바퀴 돌리는데 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 엔진도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6,000원어치는 다 대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돼서 여러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양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더 높은 열기관을 만드는 게 됐어. 과학자들의 1차 목표야. 그러면 열 효율을 높여서 40을 쓰는 게 아니고 60, 70, 80, 9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열을 100 줬는데 100 쓸 수 있는 열기관은 없어요?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니 없니? 이게 불가능합니다. 열은 반드시 흐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일하는데 썼다는 얘기는 열의 흐름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1에 가까운 열기관을 만드는 것만 가능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5페이지가 열기관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56페이지 우리 잡열부터 시작해서 열 효율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선생님이 지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이 한 2-3분밖에 없어요. 자,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꼬맹아. 거기에 있는 120번 보여? 58페이지야. 120, 124 동그라미 쳤어요. 자, 요거 2개 보죠. 하십시오.
수업을 봐야 돼서 보시면요. 그림은 질량이 2kg와 1kg입니다. 질량이 달라요. 그때 비열이 CA, CB인 두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물체를 똑같이 5도 높이는데, 그래서 5도라고 하는 온도를 높이는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은 2kg이고요. B라는 물질은 1kg인데 똑같이 5도를 온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A는 20kcal가 필요했고 B는 10kcal가 필요했어요. 그럼 두 물질의 비율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같죠. 결국은 1kg을 5도 높이는데 10이랑 똑같은 열량을 썼다는 얘기니까 비율이 같습니다.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이에요. 비율이 같으니까. 되겠죠? 자, 124번부터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돼서 설명을 할게. 자, 뒤에 6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